이 책을 어른에게 바치게 되어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한다. 여기에는 몇 가지 사정이 있다. 무엇보다 그는 나와 가장 가까운 친구다. 그리고 그 어른은 아이들을 위한 책까지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금 프랑스에 사는 그는 굶주림과 추위로 고통받고 있어서 나는 그에게 용기를 주고 싶다. 이 모든 이유로도 부족하다면 나는 이 책을 아이였던 그에게 바치고자 한다. 비록 이 사실을 기억하는 어른은 몇몇에 불과하지만 모든 어른은 아이에서 출발했으니까. 그래서 나는 헌사를 다음과 같이 고쳤을까 한다. 아이였을 때의 레옹 베르트에게. 안녕하세요. 이번 에피소드의 DJ를 맡은 당금의 열정맨 디디입니다. 네, 오늘 패널로는 정말 오랜만에 민기뉴님과 라피님, 꽁님, 오도님까지 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누구부터? 오도님부터?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당금의 거대한 막내 오도입니다. 저는 최근에 특별한 근황은 없고 요즘에 모바일 카트라이더에 빠져가지고 모바일 카트라이더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공부는 안 하고 있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끝입니다. 근황이 없어요. 네. 그다음에 꽁님은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당금의 금손꽁입니다. 이야. 저는 최근에 돈 쓸 일이 많아져가지고 어제도 돈을 15만 원이나 쓰고 왔는데요. 이게 뭐에 쓰셨어요? 그림 프로그램을 제가 그림 기기를 사서 무료 버전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게 딱 어제 끝난 거예요. 근데 일은 해야겠는데 그게 일시불로 결제하면 한 번에 10만 원, 원래 19만 원짜리를 이제 할인하고 있어서 10만 원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야겠다 하고 샀고, 저 역시도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게임 DLC를 한 5만 원어치 지르고 그렇게 15만 원을 썼습니다. 네, 슬프네요. 네, 그다음 민기뉴님은 저도 사실 뭐 특별한 근황이라고 할 게 없긴 한데 사실 최근에 좀 이렇게 바쁜 일들이 많이 끝나가지고 좀 쉬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딱 제가 쉬려고 하니까 코로나가 엄청 심해져가지고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그냥 집에 박혀있고, 그리고 알바 좀 가끔 가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피님은 저는 어제 처음으로 외출을 했거든요. 금요일날 이번 주에 처음으로 외출을 했는데 그때 이제 엄마 생일 선물을 사러 같이 잠깐 나갔다가 그 외에는 거의 집에 있어가지고 제가 요즘에 넷플릭스에 다시 꽂혀서 여러분 혹시 스위트 매그놀리아 아시나요? 들어는 봤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찾아냈어요. 그거 진짜 재밌고 드라마예요? 네, 미드 그거랑 그 카페 소사이어티. 오케이. 네, 그렇게 하루에 하나씩 한 에피소드씩 약간 보면서 마무리를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라피님께서 넷플릭스 말씀하시니까 저는 넷플릭스랑 왓챠를 다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왕자의 게임은 왓챠에밖에 없어서 왕자의 게임을 한 번 다 보고 다시 정주행하는 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몇 달 정도 넷플릭스를 안 들어갔는데 돈만 나가잖아요. 그래서 큰맘 먹고 해지를 했죠. 해지를 했는데 그 다음날 넷플릭스에서 메일이 날라오는 거예요. 보스베이비 시즌4 트레일러가 나왔다. 근데 제가 또 보스베이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넷플릭스 이것들이 하면서 결국엔 해지 신청을 취소하고 요즘은 넷플릭스 보스베이비 보는데 네, 이렇게 근황을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영업 잘하네. 영업 잘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근황까지 들어봤는데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무슨 날인가요? 오늘이요, 바로 당신들의 금공강 시즌3 마지막 당금 책방 녹음 날입니다. 좀 아쉽죠? 맞아요. 네, 그래도 좀 한번 밝게 본격적으로 오늘의 코너로 들어가 볼까요? 금요일에 만나는 인문학. 당금이들의 문학클럽. 당신들의 금요 책방 당금 책방. 어렸을 때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좋아했던 동화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는 동화가 있으신가요? 저 있어요. 어떤?
혹시 무지개 비늘 물고기 그거 나 그거 얘기하려는데 그거 뭔지 아시죠? 무지개 물고기. 성원이고 여기 찾고 있었어요. 나도 아 그러면 이 얘기는 라피님이 해주시고 아니요. 아니, 아니, 얘기해 주세요. 왜냐면 저 기억이 잘 안 나서. 나도. 다른 그래요? 기억이 안 나. 엄청 읽었다는 거라. 저도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게 인기가 많았던 이유가 비늘이 홀로그램이 약간 맞아, 그렇게 돼 맞아. 있어서 인기가 맞아, 많았는데 맞아. 그게 내용이 약간 무지갯빛 비늘을 가져서 뭔가 처음에 약간 왕따 같은 걸 당하지 않나요? 아 그래? 저 정말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기억을 더듬어 보면 모든 비늘이 다 무지갯빛이었어가지고 네. 약간 그랬는데 나중에 그 비늘을 다 이제 나눠주고. 맞아요 나눠주고 다 약간 친해지게 되는 뭐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생각나는 거는 역시 홀로그램 저도 그 포즈 때문에. 반짝반짝. 네, 그래서 좋아했던 것 같네요. 그러면 라피님은 혹시 무지개 물고기 말고 또 기억나는 동화책이 있으신가요? 동화책이요? 저는 원래 이 무지개 물고기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딴 거는 갑자기 생각나는 건 빨간머리엔? 그것도 이제 옛날에 솔직히 봤던 건 기억 잘 안 나는데 넷플릭스에서 맞아. 정주행을 하다가 멈추긴 했는데 네 그게 좀 기억이 나네요. 조금만 기억이 나네요. 그다음에 뭐 오두님이랑 민기님은 기억나는 동화 있으세요? 약간 저는 좀 그 비룡소에서 나온 약간 구체적이다. 요리 잘할 것 같은데. 약간 파란색으로 된 시리즈가 있어요. 그 중에 뭐 샬롯의 거미줄이었나? 그거 진짜 재밌게 읽었는데 줄거리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사람들 다 기억 안 나. 소개를 못 해드리겠네요. 근데 이거 샬롯의 거미줄 제가 옛날에 영어 과외를 한 적이 있거든요. 회화 과외를. 그때 그분한테 이 책을 권했었어요. 영문판으로. 네, 영문판으로. 맞아. 기억난다. 네, 저는 샬롯의 거미줄 받고 꽃들에게 희망을 완전 오랜만이다. 뭐지 또 꽃들에게 희망을. 그게 뭔가 벌레가 탑을 쌓아서 막 맞아요. 나오는 내용이었는데 저도 줄거리는 기억이 안 나고 그게 다들 저는 줄거리 기억나는 책 그럼 얘기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물고기 무슨 물고기였죠? 무지개 물고기. 어제 딱 대본 보자마자 기억나는 건 물고기밖에 없어서 그 제목을 이제 찾아가는데도 시간이 좀 걸렸는데 그거 말고는 이제 강아지똥. 제가 그거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강아지똥은 그래서 줄거리 다들 아시죠? 다 신났어 지금. 표정이 진짜 너무 밝아졌어. 유명하죠. 강아지똥도 있었고 그 뭐지? 그 뭐예요? 누가 내 머리에 머리 위에 쌌어? 똥 쌌어? 아 맞아 똥 쌌어? 네, 제목이 똥 쌌어 맞아요. 맞지 않아요? 똥 쌌을까가 아니라 어예요? 뭐 이건 이미 그거죠. 저지른 거예요. 저질렀어 이미. 네 그런 책이 저는 기억이 남았습니다. 네. 네 이제 이렇게 웃겨. 다들 기억에 남는 그런 동화를 얘기했는데 근데 어린 시절에 읽었던 책 중에 다시 읽을 때마다 새로운 느낌을 준다는 그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그게 아직 안 나왔어요. 그게 뭔지 아시나요? 어린 왕자. 그렇죠. 어린 어린 왕자 왕자.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책은 바로 읽을 때마다 새로운 느낌을 준다는 어린 왕자입니다. 어린 왕자는 자신의 별 B612호를 떠나 여러 별들을 여행하고 또 지구의 사막에 불시착한 조종사와 만나고 자신의 별로 돌아가는 내용이죠. 네, 실제로 어린 왕자의 저자인 색스피페리는 소설가이자 비행사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여기서 말하는 비행은 진짜 날아다니는 비행을 얘기하는 비행 경험이 어린 왕자를 쓰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해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린 왕자를 처음 읽었을 때 기억을 더듬어가지고 어떤 점이 인상적이었는지 그리고 처음 읽었을 때는 몇 살쯤이었는지 그런 것들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누구부터 말씀해 보실래요? 없나요? 눈을 피하고 있어. 저부터 해요? 좋아요. 좋아요. 저는 근데 되게 많이 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한 번 읽고 그때는 얇은 동화책이었죠. 그 다음에 6학년 때는 영어학원에서 이제 공부한다고 영어 원서를 한 번 읽어가지고 그게 한 번 있고 중학교 때 한 번, 고등학교 때 한 번, 대학교 와서는 작년에 한 번, 올해는 전공이랑 과외 수업 때문에 불어로 2번 읽고 어제 녹음 때문에 한 번을 또 읽었어요. 와. 거의 외우겠네요. 너무 많이 읽은 거예요, 제가. 근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저는 이제 여러 번 읽으면서 점점 장면이 약간 뒤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사실 저희가 뭘 알아요. 되게 1차원적인 사고밖에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별에 있는 사람들 보고 이게 이랬네? 그냥 이게 이랬네? 하고 넘어가는 반면 이제 점점 크고 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되니까 그 뒤쪽에 점점 약간 심오한 듯 하면서 뭔가 깨달음을 주는 그런 구절들 있잖아요. 그게 눈에 약간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게 하나가 있어요. 아직도 그 뱀 있잖아요. 노란 뱀. 네. 걔의 역할이랄까요? 약간 성격? 이걸 아직 난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뭔가 선한 것 같으면서도 그냥 그 안에 뭔가를 감추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이따 나눠볼 시간이 있어 한번 여쭤보고 싶고 다른 분들은 어떠셨어요? 저는 디디님이랑 반대로 되게 기억이 안 나는 미취학 아동 시절에 처음으로 이 책을 읽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그때 기억에 남는 거는 딱 책 초반부에 주인공이 어린 왕자에게 양을 그려줄 때 상자를 딱 그려주고 네가 원하는 양이 이 안에 있다 하는 장면이었는데 사실 미취학 아동 때는 뭘 알겠어요. 어린 왕자랑 비슷한 연령대인데 그래서 왜 상자를 그려주지? 뭐 어쩌라는 거지? 그러고 지나갔었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확실히 이제 어린 왕자보다는 그 주인공의 나이에 좀 더 가까워지다 보니까 다른 게 좀 더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은? 저는 네네. 초등학교 6학년인가 중학교 1, 2학년 때 처음 읽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이 그 이제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새로 사귄 친구에 대해 이야기하면 정작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묻지 않는다. 그의 목소리는 어떠니? 그 애는 무슨 놀이를 좋아하지? 나비를 수집하니? 라고 묻는 일은 절대로 없다. 대신에 나이가 몇이지? 형제는 몇이고? 몸무게는 얼마지? 아버지 직업은 뭐야? 하고 그들은 묻는다. 그래야만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줄로 생각한다. 이 부분을 되게 공감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친구들을 사귀었는데 그 친구들이 중학교가 아니라 초등학교였나? 근데 그때 한창 이제 애들이 경제관념에 눈을 뜨고 누구는 몇 평에 살고 누구는 어디 살고 뭐 누구는 어떤 아파트에 살고 이런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친구들을 사귀면서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얘네들이 너무 속물적으로 변하고 있구나.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했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맞아. 뭔가 슬프네요. 애들이 변해가고 있다. 되게 어른 흉내를 낸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되게 또 좋은 내 얘기네요. 그래서 좀 슬프네요. 네, 그러니까. 네. 그다음 민기님이 아직 말씀 안 해주셨죠? 네, 저는 그 제일 초반부에 그 그림 그리는 얘기 있잖아요. 보아 네. 맞나? 보아 네, 맞아요. 네네. 보아 부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뱀이 어떤 맹수를 집어삼킨 그 그림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자로 생각하잖아요. 어른들은.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되게 좀 인상이 깊었던 게 저도 되게 어릴 때 막 이것저것 그림도 많이 그리고 또 저만의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이것저것 많이 어른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좀 약간 무시당하거나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었거든요. 아이고. 마음 아파. 네, 그래서 뭔가 진짜 이 주인공도 저랑 비슷한 일을 겪었구나 하면서 되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그때는 어린 아이의 마음이었어가지고 더 그 구절에 좀 공감이 많이 갔었던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었겠다. 맞아요. 네, 굉장히 슬프네요. 사실 저는 다들 좋은 명장면들을 얘기해 주셔서 방금 말한 보아뱀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싶은데 그 보아뱀을 그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라고 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근데 처음에 이제 생텍쥐페리가 뭐 이런 썰이 있대요. 뭐 이걸 쓸 때는 동심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상상하는 대로 그림을 생각을 해봐라 이런 의도로 그렇게 썼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이 그 그림을 보면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네 라고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틀이 없는 걸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바랐는데 오히려 다른 틀을 형성해버리는 그런 현상을 보고 되게 슬퍼했다는 어떤 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다들 오랜만에 어린 왕자를 다시 읽게 됐는데 이번에 우리가 녹음 준비하면서 또 읽었잖아요. 이번에는 이번에 읽은 소감을 먼저 듣고 싶어요. 그래서 민기누님은 지금 몇 년 만이죠, 그런 거의? 저는 약간 언제 처음 읽었는지가 사실 제대로 기억은 안 나거든요. 근데 이 책에 보면은 이제 구입한 날짜가 2007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13년 전인 11살에 읽지 않았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기누님은 이제 13년 만에 다시 어린 왕자를 읽으신 건데 네. 이번에 읽으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어디였는지 궁금한데 그 부분까지 같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은 그 뒤쪽 부분인데 거기서 이제 어린 왕자가 여우를 만나고 이제 친해지고 친구가 되고 그 다음에 작별을 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말을 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라고 이렇게 딱 여우가 말을 하는데 그 다음 부분도 읽어드리면 내 장미꽃이 그토록 소중한 것은 네가 그 꽃을 위해 보낸 시간이야. 이거를 어린 왕자가 이제 계속 좀 되뇌이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뭔가 어떤 되게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접하는데 정말 눈에 보이는 어떤 외면적인 것보다 좀 그 속에 있는 것들이 정말 중요할 때가 되게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 되게 어린애들이 읽는 그런 동화에도 이런 사실이 나와 있다는 걸 보면서 아, 정말 진짜 다시 한번 그걸 느끼고 또 그동안 제가 살아올 때 약간 약간 내면적인 부분을 많이 놓치고 살아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좀 반성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그 문장이 제일 유명한 구절이기도 하잖아요. 아, 맞아요. 그 뒤에 그 사막 얘기도 약간 이런 느낌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아, 그렇죠. 사실 우리도 그렇고 누군가 처음 만날 때는 진짜 사실 겉보기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 첫인상은 그게 사실이긴 하지만 그런 걸 계속 겉보기만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이거는 저도 그랬을 때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오히려 그런 거는 저는 지금보다 어렸을 때 그런 게 좀 더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생각이 어렸으니까 그냥 겉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 내가 갖고 싶고 겉보기 좋은 애들이랑 얘기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어린 마음에 좀 있지 않았나.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쵸. 그렇죠. 되게 속까지 생각할 수 있을 만한 통찰력을 지니지 못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지니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놓치고 사는 게 참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더 얘기해 주실 분 없으면 너무 유명한 구절이라서. 맞아. 너무 뻔해서 안 하려다가 정말 인상 깊었던 맞아. 구절이어가지고 소개해드렸어요. 원래 가끔 뻔한 거 한 번씩 해줘야 돼요. 네, 핵심이죠, 핵심. 맞아요. 네. 그럼 그 다음 또 혹시 말씀해 주실 분 계세요? 저는 장미 얘기를 좀 이어가고 싶은데 제가 꼽은 구절은 어린 왕자가 장미들한테 말하는 장면인데 너희는 내 장미와 전혀 닮지 않았어. 아직 내게 아무것도 아니거든. 아무도 너희를 길들이지 않았고 너희도 다른 누구를 길들이지 않았지. 나와 여우가 처음 만났을 때처럼 말이야. 그때 내게 여우는 많고 많은 여우들과 다르지 않은 존재였어. 그런데 나는 여우와 친구가 되었고 그 후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여우가 되었어. 라는 구절인데 어쨌든 사람은 사실 엄청 많잖아요. 전 세계에. 그쵸. 그래서 저는 이 구절에서 장미라는 단어를 사람으로 바꿔도 참 말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은 이 전 세계에 많지만 우리가 당금으로 만난 것처럼 좀 내가 노력을 하고 아니면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면 그 자체로 소중한 거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는데 제가 최근에 사실 새로운 인간관계를 많이 맺다 보니까 좀 나는 이렇게 관심을 주는데 저 사람은 왜 나한테 관심을 안 줄까라는 생각도 가끔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어린 왕자의 이 구절을 또 읽다 보니까 굳이 기브앤테이크를 하지 않아도 내가 이 사람한테 관심을 기울이고 어린 왕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길들이려는 노력을 한 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나한테 정말 둘도 없는 특별한 존재가 된 거구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엄청 깊은 생각을 하셨네요. 되게 가슴이 몽글몽글해지는 시간. 맞아. 네. 사실 그 장미 장면이 저도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게 사실 그 별에 있을 때는 둘 다 장미도 그렇고 어린 왕자도 그렇고 둘 다 서로 그 사랑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서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장미도 어린 왕자가 좋긴 하지만 그걸 되게 일부러 날카롭게 약간 아. 자신을 보였잖아요. 그렇죠. 어린 왕자도 그렇게 별을 떠나왔고 근데 여러 별을 여행하고 지구에 와서 그 많은 장미들을 보면서 아 내가 실은 되게 장미를 되게 사랑하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느낀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그 장면이 좀 기억에 되게 남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 장면 보면서 저는 그 말씀해주신 그 인형꽃 다음에 네. 그러자 장미꽃들은 어쩔 줄 몰라 맞아. 이렇게 나오는데 솔직히 장미들 입장에서는 아니 갑자기 그치. 왜 내가 와가지고 자기 말을 막 하고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러는데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다는 근데 장미 제, 입장에서 제 마상이었겠다. 책의 번역본에는 장미꽃들은 기분이 상했다. 저게 찐이네. 마상이네 진짜. 마상을 입었겠네요. 그러네. 근데 사실- 진짜 네. 말씀 먼저 해주세요. 제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별 얘기는 아닌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문장이 너희들은 아름답긴 하지만 텅 비어 있어. 아무도 너희를 위해 죽지는 않아. 이게 좀 되게 마상이네. 맞아요. 사실 불짓고. 다른 번역본에서 의미가 없다고 얘기해요. 이걸 제가 보면서 아 진짜 프랑스 사람들은 말을 참 직설적으로 한다라는 걸 또 한 번 느꼈습니다. 필터링 없이. 필터링이 없어. 텅 비어 있어. 저도 사실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많은 걸 느꼈는데요. 많은 걸 느꼈다기보다는 한 가지 느낀 점이 있는데요. 참 이 책은 어른들의 시선으로 읽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책을 했어요. 어른들의 시선으로 읽으면 정말 평범한 책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 발달 심리학을 배우고 있는데 어린 왕자가 몇 살인지 다들 모르시잖아요. 그쵸. 네. 그냥 어리다 라는 이유만으로 사실 이런 행위들이 다 용인이 되고 있는 건데 사실 어린 왕자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냥 조종사 맞아. 보고 조종사가 열심히 수리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그림 그려달라고 하고 그림 그려달라 하고 뭐 묻는 가시가 말에 대답도 안 하고. 묻는 말은 대답도 안 해. 계속 질문하고. 맞아. 계속 가시가 왜 중요해요? 뭐 가시가 왜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얘기해서 조종사가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대충 대답을 해줘요. 근데 어린 왕자가 어른들처럼 얘기를 하네요. 아저씨는 엉터리예요. 뭐 이렇게 하는데 참 그걸 보면서 이 아이는 발달 심리학에 따르면 한 7살, 8살 정도 되는 아이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에 따르면 되게 분석적인. 지금 약간 대학 강의 같은데요. 약간 그 전조잡기 아동이라고 하거든요. 7살 그 무렵의 아이를. 근데 이제 그 아동들은 모랄론적 사고라고 해서 이제 무생물에도 인격을 부여하는 그런 사고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꽃이 진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상상 속에서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닐까라는 해석을 해볼 수도 있고 근데 이건 제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아이가 계속 자기 얘기만 하고 남의 얘기 듣지 않고 그런 행동들이 이제 그 시기에는 내가 보는 것처럼 남들도 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하지만 여우의 말을 수용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성장하는 단계에 있는 걸 봐서는 아마 전조잡기의 끝 나이대인 7살쯤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이 동화가 너무 평범한 거예요. 그냥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들이 다 담겨 있어서 이거는 이런 시선으로 읽어선 안 되는 동화다.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막 그냥 이건 이거구나. 저건 저거네. 이거 내용 재밌었다. 이렇게 읽어야 뭔가 이런 분석적인 해석을 안 할 것 같다는 느낌? 저는 그런 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 다른 시각이네요. 네. 네, 그러면 지금 라피님은 아직 안 해주셨죠? 네, 저는 잠시만요. 네. 읽어드릴게요. 네. 그건 규율 문제야.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나면 별도 꼼꼼하게 몸담장을 해주어야 해. 그리고 규칙적으로 신경 써서 장미나무와 구별할 수 있게 되면 즉시 바오밥 나무를 뽑아버려야 하지. 어린 바오밥 나무는 장미나무와 몹시 비슷하게 생겼거든. 그것은 귀찮긴 하지만 매우 쉬운 일이기도 해. 저는 이 부분이
이번에 읽으면서 다시 읽으면서 되게 인상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어린 왕자는 훗날 이런 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인용구가 나오거든요. 아 맞아. 근데 사실 이건 어린이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쵸. 어린이가 규율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자신의 루틴을 어떻게 완성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솔직히 저는 어린이가 하는 말보다는 좀 더 뭔가 철학적이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규율 문제라는 것도 그렇고 장미나무와 바오밥나무를 구분해서 바오밥나무를 뽑아버려야지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모든 행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것들 중에서 자기를 계속 성찰하고 뭔가 나쁜 습관을 없애버려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이해가 돼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어린 왕자가 그 여러 별들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다 이제 다른 별로 넘어가기 전에 아 정말 어른들은 이상해 이러고 가는데 딱 한 사람한테는 뭐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고 뭐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딱 그 아침 1분마다 이제 가로등을 켰다 껐다 하는 그 사람한테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랑도 좀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이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거는 이제 전공 수업 때 들었던 얘기인데 전 이 얘기하면서 바오밥 나무에 좀 초점을 맞췄었어요. 그게 사실 바오밥 나무가 한 그루 두 그루도 아니고 막 세 그루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싹을 뽑아야 된다는 게 뭔 의미일까? 그러니까 철학적인 의미가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했는데 이제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 책이 출간됐을 시가 이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요 사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오밥 세 개를 그러니까 바오밥이 결국에는 그 작은 별을 삼켜버리는 거잖아요. 부서뜨리고. 그러니까 파괴의 상징이라고 볼 때 이게 새 나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파시즘의 이탈리아, 그 다음에 나치즘의 독일, 제국주의의 일본 이렇게 세 개로 볼 수도 있대요. 이거를 만약에 정말 생테스바리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걸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이 뿌리를 먹는 양이 그러니까 양은 되게 하얗잖아요. 되게 작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순수한 시민의 약간 마음이랄까? 그러니까 그런 걸 뜻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가 어린 왕자가 양을 그려달라고 했나 약간 그런 게 딱 읽으면서 저는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저도 이 부분이 기억이 남았어요. 되게 신기한 해석이네요. 그렇죠. 네. 사실상 그걸 보니까 생각이 갑자기 나는 게 그 양이 이제 양의 목줄을 달아놔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입마개를 채워서 막 그리는데 그게 약간 내 장미를 뭐 뽑아 먹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확실히 이제 시민들로 인해서 잘 되는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쵸. 그런 것까지 만약에 그 해석이 맞다면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약간 사회적 배경이랑 연결을 시키면 이 책이 읽는 게 뭔가 보이는 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은 저죠. 저는 녹음 들어가기 전부터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거의 맨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이제 어린 왕자가 조종사와 이별하기 직전에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저씨가 밤에 하늘을 바라볼 때면 내가 그 별들 중 하나에 살고 있을 테니까. 내가 그 별들 중 하나에서 웃고 있을 테니까. 아저씨에겐 모든 별들이 다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야. 그러니까 아저씨는 웃을 줄 아는 별들을 갖게 되는 거야. 그는 또 웃었다. 그리고 슬픔이 가시고 나면 아저씨는 나를 알게 된 것을 기뻐하게 될 거야. 아저씨는 언제까지나 나하고 친구로 있을 거고 나와 함께 웃고 싶어질 거야. 그리고 가끔 그냥 괜히 창문을 열겠지. 아저씨가 하늘을 쳐다보고 웃는 걸 보면 친구들이 아주 이상하게 여길 테지. 그러면 이렇게 말해줘. 그래, 난 별들을 보면 언제나 웃음이 나와. 그러면 그들은 아저씨가 미쳤다고 생각하겠지. 난 아저씨를 된통 골탕 먹인 셈이 되겠네. 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고른 이유는 사실 어린 왕자나 조종사나 그러니까 둘이 이별을 직감하고 있고 그 이별을 둘에게 너무나도 슬플 거를 알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린 왕자는 정말 어린 왕자답지 않게, 그러니까 뭔가 어린이 같은데 그 안에서 너무나도 성숙함이 들어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별을 정말 아름답게 할 줄 아는 거를 이제 어린 왕자가 배운 것 같더라고요. 이날이 이제 1년이 되는 그 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자기 별을 떠나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을 하면서 사랑하는 법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이별을 어떻게 하는지도 알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마냥 슬플 수 있었던 이 둘의 이별이 그래도 독자들로 하여금 그래도 좀 웃음이 나게 마무리를 좀 지어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글을 참 이쁘게, 어린 왕자가 말을 참 이쁘게 안 해요. 그러니까요. 문학이니까. 저는 그 읽어주신 해석 있잖아요. 네네. 그 부분이랑 조금 다른 부분이, 네. 그리고 아저씨의 서름이 가신 다음에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짝대기가 있고 서름은 언제나 가시기 마련이니까 짝대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맞아요. 그거 보면서 좀 슬펐어요. 약간 아, 언제나 나를 잊고 언제나 슬픔은 사라진다. 그걸 자기는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디디님 책에는 그 숨겨진 내용이 여기는 나와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맞아요. 저는 그리고 그것도 되게 이 구절이 아까 그 장미, 오드님이 얘기해주신 그 장미들 얘기랑 좀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좀 그쵸. 비슷한 의미인 것 같아요. 그냥 남들에겐 다 똑같은 무수히 많은 별들이지만 네. 나한테는 이제 다 깔깔대는 별로 보일 거 아니에요. 저-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얼마나 큰 위안이 될까 싶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사실 이거를 읽으면서 저는 약간 제가 예전에 만났던 외국인 친구랑 좀 친해졌었는데 그 친구랑 있었던 그런 일들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딱 헤어질 때 뭔가 좀 되게 아쉬웠고 그리고 그 전까지는 그 친구가 살던 어떤 국가 같은 게 그냥 아무렇지 않은 국가였는데 뭔가 그냥 일반적인 국가였는데 이제 나중에 뭐 TV나 뭐 다른 거 볼 때 그 국가가 나올 때마다 그 친구가 좀 이렇게 떠오르고 약간 의미 부여가 되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딱 이 구절 읽으면서 되게 공감했어요. 뭔가. 네.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어린 왕자가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왜 수천 개의 장미 보고는 왜?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그런 소중할 장미- 수 그렇죠. 있는데 본인한테도 소중한 장미가 있으면 그 장미들을 보고 그 장미를 떠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너네들은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 아니야. 너네들은 텅텅 비었어. 그래서 항상 뭔가 이런 몽글몽글한 기분을 참을 수가 없어서 그런지 비판적으로 보게 되는데 말넘심이었다. 말넘심이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사실 저희가 지금 어린 왕자 혹은 조종사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이 둘 외에도 굉장히 많은 등장인물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여러 별들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조금 얘기했지만 뭐 꽃, 여우, 뱀 등에서 이제 이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먼저 일단 가장 본인이랑 가깝다고 생각한 사람 있어요? 이 책 속의 인물이나 동물들 중에서? 저는 그 조종사랑 제일 그나마 비슷한 것 같아요. 오. 조종사가 그나마 우리랑 제일 비슷하지 않아요? 그건 맞아요. 그건 그렇죠. 그냥 뭐랄까 약간 어렸을 때 조종사도 분명히 어린 왕자 같은 면이 있었을 테지만 성장하면서 어른의 모습으로 이제 점점 변하잖아요. 근데 그 변했을 때 어른이 이제 되긴 했지만 다른 어린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좀 더 말랑말랑한 감성을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조금씩 변해가는 그런 게 저랑 좀 비슷하다고 느껴졌는데 예를 들면 소중한 애기나 막 그런 거 보면은 강아지나 이런 거 보면은 막 너무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너무 맞아. 소중하게 느껴지잖아요. 약간 그런 감정을 그 어린 왕자한테 느끼는 것 같은데 가장 그 공감이 됐던 부분 중에 하나도 자기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어리고 약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어린 왕자가 그 어느 날 해가 지는 걸 44번이나 보았어. 뭐 자기가 쓸쓸할 때는 해 지는 광경이 보고 싶어져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왕자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되게 어리고 막 약하고 이런 존재인데 그 사람이 막 힘들어하는 걸 봤을 때 그런 44번 본 날 너는 많이 쓸쓸했겠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되게 어른스러우면서도 공감을 잘해준다고 느껴서 이 부분에서 나중에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쵸. 조종사가 보살이죠. 거의 뭐 다 봐가지고.
저도 그 조종사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저는 그래서 이 챕터 7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되게 약간 읽고 있는 우리들이랑 비슷한 태도 변화가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챕터 7이 무슨 부분이냐면 그거예요. 고장난 비행기 고치고 있고 가시가 뭐야? 막 이러면서 계속 말해주면서 제가 말했던 그거구나. 네, 그 부분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나 지금 되게 심각한 일을 하고 있어. 되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한 거잖아요. 다른 어른들이랑 똑같네? 하는데 그때 이제 조종사가 그 이야기에 그러니까 어린 왕자의 그 다른 어른들이랑 똑같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제서야 약간 깨달음이 오잖아요. 그래서 챕터 7의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이제 그를 이렇게 어린 왕자를 이렇게 안아준다고 표현이 돼 있나요? 제가 한번 지금 찾아봐 볼게요. 안아주는 것 같아. 안아주면서. 네, 맞아요. 어둠이 내리고 이제 어린 왕자를 이렇게 안아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의 별인 지구 위에 내가 위로해줘야 할 어린 왕자가 있었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조종사가 태도 변화가 전 있었다고 되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내가 지금 외딴 곳에 떨어졌고 난 나에게 지금 마실 물은 8일치밖에 안 남아있고 난 이거 이 물이 다 떨어지기 전에 모든 걸 다 고치고 완벽하게 다시 안전하게 돌아가야 하는데 저 어린 왕자가 말을 시키면 난 그거에 지금 팔려서 어린 왕자의 그런 순수한 이야기나 이런 걸 하나도 못 들어주잖아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조종사 안에 약간 잠들어 있었던 그런 순수함과 동심을 일깨운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그런 거 보면 약간 우리랑 비슷하지 않을까. 우리도 보면서 어느 순간 잠들어 있던 순수한 이런 동심을 이제 깨울 거 아니에요. 그쵸. 깨우셨나요? 저는 오히려 더 찌들어버린 것 그래요? 약간 방금 그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원효대사 해골물 생각이 나요. 아니, 왜냐하면 생각한 대로 이제 약간 달라진다? 뭐 받아들여지는 게 달라진다?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조종사 역시도 지금 나에게 중요한 거는 술이었잖아요. 사실상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데 어린 왕자의 말을 듣고 생각이 변화하게 되니까 되게 행동 자체도 다 변화하게 되고 뭔가 뭐 많은 걸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렇게 태도가 바뀌는 걸 보면서 원효대사 해골머리 엄청난 그 연결성이네. 어린 왕자에서 그쵸, 어린 왕자에서 원효대사까지. 대단하다. 그러면 지금 꽁님 말씀하신 김에 꽁님과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한 인물은 누구예요? 저도 사실 처음에는 조종사를 생각을 했는데 조종사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좀 다른 얘기를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저는 그 가로등을 껐다가 켰다가 하는 그 5번째 별의 사람이랑 가장 닮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른들이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한다. 근데 가로등을 끄고 켜는 사람들도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노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노동을 무기력하지만 하고 있는 모습이 좀 드러났던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돈을 벌고자 진로 탐색을 하면서 일을 하는 이유가 약간 나보다는 가족들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 지금 아버지 힘드시니까 지금 집에 돈이 없으니까 뭐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걸 보면 저도 약간 현세에 찌들어버린 남들부터 먼저 생각하는 그래서 일을 하는 뭐 그 가로등을 켜고 끄는 그분과 가장 닮았다고 생각이 들었네요. 그래도 꽁님은 어린 나이에 진짜 성숙하신 거예요. 지금 이 나이에 누가 그런 생각을 해? 진짜 성숙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 뭔가 희생하는. 지금 우리 나이 때 알바한 사람 내가 돈 벌어서 나도 울고 싶어서 알바하는 건데 꽁님은 진짜 성숙하신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어린 왕자도 저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우스꽝스럽게 생각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맞아요. 맞아요. 꽁님은 절대 우스꽝스럽지 않아요. 아니, 근데 사실 저거 보면서도 얘는 왜 이런 생각을 할까? 역시 자기 중심적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결론이 자꾸 이상해. 제가 좀 약간 뭔가 제가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냐면 그 책에 어떤 책이든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해석본이 달려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걸 보면서 느꼈던 생각이 다른 블로그에서도 다 이런 얘기 하던데 결국
읽을 때마다 해석이 달라진다곤 하지만 전형적인 틀 안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저 해석에는 정답은 없으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렸을 때 어렸을 때는 아니고 몇 년 전에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선생님이었겠죠? 그러니까 누가 제일 너랑 닮아 보이냐? 저는 그때 주정뱅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대학생 때 아니에요? 부끄러우려고 술 마시는. 난 술을 먹어서 부끄러워. 그게 고등학생 때인가 중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정뱅이라고 했던 이유가 그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가 부끄러운 걸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시는 게 또 부끄러워서 술을 마시고, 그러니까 계속 회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에게 힘든 일이 닥쳤을 때나 뭔가 해야 되는 게 코앞까지 왔는데도 계속 미루잖아요. 맞아. 그럼 회피하는 게 나랑 똑같지 않았나. 나는 근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날 그 주정뱅이랑 똑같은 사람으로 날 볼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라피님이 조종사 얘기할 때 그럼 나도 같은 배를 타야겠다 이러고 있다가 양심상 어렸을 적 기억을 한번 꺼내서 주정뱅이랑 지금도 얘 닮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주정뱅이 캐릭터가 어쩌면 가장 지금 세대의 삶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요즘 시기가 힘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집에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 보면 할 게 없잖아요. 그럼 술을 먹어요 일단. 할 게 없으면 술을 드시나요? 되게 현타가 오면서 술을 찾게 되는데 네네. 그럼 또 현타가 와요. 그럼 그렇죠. 또 술을 먹고. 근데 이게 약간 일상이 되다 보니까 주정뱅이야말로 지금 세대를 대변하는 인물이 아닐까. 이건 약간 여담인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여러분 그럼 약간 집에서 혼술 많이 하세요? 저는 집에서 술 한 번도 안 마셔봤어요. 진짜요? 나 수능 끝나고 한 번 마셔봤다. 그때 친구들이랑 홈파티 한다고 혼자 그거는 혼자 술은 저 한 번도 안 마셔봤어요. 전 네. 가족들이랑은 되게 많이 마시는 것 같은데. 집에서요? 네, 혼자는 안 마셔요. 전 가족들이랑도 술 마셔본 기억이 처음 성인 되고 없어요. 진짜요? 제가 그냥 가족들이랑 있으면 술을 안 마셔요. 그건 저도 그래요. 그렇죠. 신기하다. 왜냐면 저는 그 그러니까 술 맛을 싫어해서 한 종류만 못 마셔요. 뭔가를 계속 섞어야 된단 말이에요. 많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더 확 가는데? 부모님 앞에서 이거 섞고 저거 섞고 말고. 당연히 이상하잖아. 그 부모님이랑 먹을 때는 환타만. 아주 귀여운 딸이네요. 신기하다. 저는 친구들이랑 술 마신 횟수보다 아버지랑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저 혼자 마시는 횟수가 훨씬 많은데 뭔가 저는 아버지한테 술을 배우고 그렇게 마셔서 그런지 친구들이랑 술을 먹다가 나온 얘기가 있는데 너는 참 아저씨처럼 술을 먹는다. 한번 마셔야겠다. 어떻게 마시는지 진짜 궁금하다. 따를 때 술을 따를 때 너무 아저씨 같이 따른다고. 진짜? 아저씨 같이 따르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따르는 거야?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를 최근에 들었어가지고 고뇌에 가득 차서 따르는 술잔을 바라보며. 잘 모르겠고 저는 약간 분위기보다는 맛으로 먹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혼자서 마시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뭐 반주 이런 것도 안 하나요? 반주? 진짜 좀 잘 마시는 사람들은 안주 없이 마시더라고요. 저는 간이 안 좋아서 네. 실제로 반샷은 하지 반주는 안 합니다. 지금 어린 왕자 얘기하다가 술까지. 어른들의 세계다. 지금 간주하냐고. 사실 혼자 술을 마시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잘 못하겠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혼자 술 마시면 끝없이 우울로 빠진다거나 절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반주까지. 근데 취하지만 않으면 술은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갑자기 이런 아무나 한 명 자기랑 빨리 비슷한 넘어가죠. 인물을 얘기해주세요. 저 있어요. 저도 누구예요? 있어요. 저는 가로등 켜는 사람 꽁님이랑 비슷하게 저랑 어떻게 닮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저는 가로등 켜는 사람이 목표가 없다고 느꼈어요. 저는 그쵸. 그냥 가로등 켜는 것 자체가 자기 인생의 목표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처럼 그냥 공부하라 그래서 공부하고 시험 보라 그래서 보고 뭐 취업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하고 그런 것처럼 그냥 결국엔 그 끝엔 뭐가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사실 아직까지도 아무 생각이 없긴 한데 목표가 없긴 한데
그래서 오히려 더 가로등 켜는 사람이랑 비슷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를 목표로 삼는다는 점에서. 이걸 들으니까 딱 생각나는 그 장면이 있네요. 그 어린 왕자가 철도원한테 하는 얘긴데 아이들은 찾는 게 있다. 봉제 인형을 잃어버렸을 때 그 봉제 인형을 찾기 위해서 계속 몇 시간이고 그쵸. 이제 찾는다고 하는데 그거랑 상당히 이제 통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뭔가 아이들은 목표의식이 뚜렷하잖아요. 그쵸. 내가 이거 하고 싶으면 반드시 해야 무조건 된다. 해야 되고. 네. 그쵸. 근데 어른이 될수록 그걸 많이 포기하면서 살고 음. 되게 허황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무시당한다라는 기분이 들어요. 뭔가 네. 난 별나라로 가고 싶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네. 맞아. 이게 돈이 어디 있냐고 뭐 이런 얘기부터 하는 거 보면은 아, 참 슬픈데 이거는 아 슬프네요 갑자기. 그래서 이 얘기랑 좀 맞는 얘기가 아닐까? 저는 네. 말씀하세요. 아 저도 사실 가로등 켜는 사람이었어가지고 네. 가로등이 많네요 여기. 그 관련된 얘기면은 먼저 하셔도 돼요. 아유 네. 저는 목표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는 목표를 설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좋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 편견을 깨준 친구가 한 명 있거든요. 제 친구 중에 정말 목표 없이 살아가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 너무 잘 살아요. 그러니까 목표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더 현실에 집중하고 자기의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그 친구를 보면서 아 목표가 없어도 잘 살 수 있구나라는 걸 좀 많이 배웠어요. 그때. 사실 그쵸. 목표가 없으면 나에게 선택지가 그만큼 많아지는 것도 사실이니까. 그래서 그 친구한테 좀 본받아서 목표를 안 세우는 그렇게 결론이 올라간다고요? 약간 현재를 즐기는 것도 뭔가 즐기진 못해요. 즐기지 되게 급박하고 항상 그렇긴 한데 아. 그 목표를 꼭 가지지 않아도 되고 꿈을 꼭 가지지 않아도 된다는 걸 몸소 보여준 친구여서 그냥 얘기를 한 건데. 근데 뭐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현재를 살라는, 현재를 즐기라는. 네. 근데 그런 말도 있고 이제 어떤 사람은 오히려 계획 없이 사는 것이 인생의 기회를 잡는 데는 유리하다라고. 그럴 수도 있죠. 그쵸.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계획이 별로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계획이 없어도 된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친구분은. 근데 어린 왕자가 얘기하고 싶은 건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도 자기만의 어떤 꿈이 있고 신념이 맞아요. 있으면 신념은 있어요. 신념은 있어야지. 그래서 신념, 철학 이런 게 있으면 뭔가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지지 않나.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린 왕자에서. 맞아요. 맞아요. 그 친구가 자기가 목표가 없다는 걸 모르고 이제 목표가 없이 살면 안 된다는 걸 몰랐으면은 좀 다른 방향으로 빠질 수 있겠지만 자기를 알고 있으니까 그게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 어쩌면 그게 그 친구분의 목표일 수도 있겠죠. 또 다른 그러니까 고차원적인 사고. 와. 그 친구한테 꼭 얘기해줄게. 그게 네 목표였다. 그게 너도 몰랐겠지만. 내가 아는 동생이 얘기해줬다. 아 그렇게 되면 또 잘못하면 난 결국 목표 있는 사람이야. 맞아요. 근데 저는 약간 또 다르게 생각을 했던 게 그렇게 좀 어린 왕자가 그 사람을 바라본 것도 약간 어린 왕자의 시각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가로등 켜는 사람이 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있다. 이것도 어린 왕자가 뭔가 의미를 부여한 거고 그 사람은 정작 좀 약간 그 가로등 켜는 일 자체에 되게 매몰돼가지고 이 일에만 계속 집중해서 계속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뭔가 목표를 가지려고 하지만 약간 항상 뭔가를 하다 보면 그냥 그 일이 좀 더 우선이 돼가지고 원래 가졌던 목표는 조금 등한시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저도 가로등 켜는 사람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가로등 켜는 사람 3명이나. 거기에 주정뱅이 하나에. 조종사 한 명에 사실 조종사가 많았는데 약간 조종사 얘기 듣고 난 가로등 켜는 사람. 나도 가로등으로 갈걸. 주정뱅이 얘기를 해서. 네, 어쨌든 이렇게 이번에는 본인이랑 가깝다고 느낀 인물까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오프닝에서 읽은 게 그 맨 앞장에 있는 어린 왕자의 헌사였죠. 그 어린 왕자의 저자인 생테츠베리는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작가였던 레옹 베르트에게 이 책을 바쳤는데요.
이 책을 어린이들이 많이 읽지만 사실 저자는 어른을 위한 소설을 쓴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제가 만약 레온이었다면 책 속 조종사와 그 생택지의 삶이 되게 생택지벨의 삶이 겹쳐져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책을 추천한다면 누구에게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유도 이렇게 덧붙여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춘기 청소년들한테 읽어보라고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제가 어제 녹음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이 어린 왕자가 조종사 그러니까 생택지 페리의 내면 자아라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내면 자아를 조종사 생택지 페리가 떠나보내는 과정이다. 라고 어린 왕자를 해석하는 해석도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청소년들이야말로 동심을 자기 안에 어린 왕자를 떠나보내는 시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읽으면 자기가 겪고 있는 지금 혼란 아니면 마음의 갈등 같은 걸 좀 관리할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사춘기 청소년들한테 권하고 싶습니다. 와, 어쩌면 데미안과는 정반대되는 해석이라 볼 수도 있겠네요. 약간 네. 자기 자아를 떠나보낸다면 어린 왕자는 데미안은 자기 자아가 통합되는 네. 그런 느낌이니까. 그 자아를 떠나보낸다는 것도 그러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육신만 버리고 이제 떠나게 되는 거잖아요. 어린 그쵸. 왕자가 그걸 낡은 껍데기라고 표현을 하죠. 네. 그래서 이거를 작가의 분신이라고 봤을 때는 그러면 그 어린 왕자는 작가의 어렸을 적 그 순수함과 동심인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떠나보내고 난 어른이 되었다. 약간 이런 게 아닌가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네. 그걸 보고 전 항상 그 어린아이의 죽음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라는 그 고민을 정말 여러 번 읽을 때마다 계속 저는 너무 어려웠거든요. 네. 저도 약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가 되게 어려웠는데 그거를 또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러면 그게 어린 왕자가 그냥 순수함 자체 그 상징이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추천하고 싶은 그런 인물이 있다면 저는 발달학자 분들한테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이 드렸지만 이 책이 오래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해석본이 책에 직접 실릴 정도로 어떤 물론 사람마다 생각은 다 다르지만 전형적인 패턴의 해석들이 자꾸 나오고 있단 말이죠. 동심을 노래하고 있다. 뭐 인간 어른들의 그런 전형적인 어떤 틀에 잡힌 사고방식을 비판한다. 이런 식으로 어떤 뭔가 전형적인 패턴들이 자꾸 잡혀가고 있는데 저는 이 책을 발달학자의 시선으로 본다면 과연 그런 식으로만 볼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제가 발달 심리학을 공부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오히려 뭔가 그런 여러 분야의 아동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음으로써 책의 좀 다양한 해석, 좀 폭넓은 해석을 더 많이 좀 뭐 블로그든지 SNS든지 그렇게 그런 식으로 좀 퍼졌으면 좋겠어요. 보편화됐으면 좋겠어요. 그 수많은 해석들이. 지금 있는 해석은 약간 결국엔 결이 약간 같은 결로 흐르는 것 같아서. 근데 제 생각에는 일정한 바운더리 내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건 개인적인,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그럴 수도 있죠. 네. 저는 그 이제 꽁님이 말씀해주신 거랑 살짝 반대되는 입장일 수도 있는데 꽁님은 이제 발달학자분들이 읽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는 오히려 아주 어린 아이들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읽어보고 나니까 그때 딱 꽂히는 감정은 어른이 돼서도 기억이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해서 읽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린 친구들이 이 책을 읽고 자기가 느낀 감정을 꼭 글로 남겨서 너무 선생님 같네요. 꼭 글로 남겨서 그걸 나중에 자기가 정말 어느 정도 나이가 먹었을 때 다시 읽어서 비교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좀 더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겠죠. 맞아요. 그렇죠. 뭔가 저는 좀 큰 일을 겪은 사람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책에 나오는 조종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린 왕자 때문에 좀 묻히긴 했지만 약간 사막에서 거의 생사의 고비를 넘은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물도 없고. 저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뭔가 자신의 어떤 숨어있던 순수함 같은 거를 좀 더 돌아보게 됐다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식의 좀 큰 일, 약간 생사가 다 갈린 뭐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사람들의 경우에도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이 책을 읽어보길 추천하고 싶습니다. 좋네요. 저는 다들 다른 분들께 이렇게 추천을 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저한테 추천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어린 왕자랑 좀 비슷했다고 생각한 이유는 책을 읽으면서 비슷하다고 생각한 부분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되게 하고 싶은 게 명확하고 약간 순수한 꿈? 이런 게 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있어서 그런 순수한 꿈이라고 하면 몇 번 말씀드린 적도 있었겠지만 전 5살 때부터 항상 선생님이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동생이랑 이제 저랑 5살 차이가 나는데 동생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영어랑 수학이랑 역사를 가르쳐서 보냈고 그 다음에 중학교 때도 이제 그 탈북한 이제 중국에서 넘어온 애기들이에요. 그래서 걔네는 한국어를 못해요. 그래서 걔네 가르치는 봉사도 했었고 고등학교 와서는 저소득층 영어 가르쳐주는 거 하고 이제 대학 와서는 그걸 아예 이제 아르바이트로 해서 계속 학원 알바를 거의 2년째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전 그걸 할 때마다 단 한 번도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가 너무 기다려지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본투비 티처네. 그러니까 그 애기들 만나는 것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애기들 제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통해서 뭐라도 배워가고 그러니까 좀 나를 통해서 도움을 얻은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제가 선생님 하고 싶다고 할 때 아 그래야 디디야 너 선생님 해 이러다가 점점 크면 클수록 디디야 그래도 이과 가야 되지 않겠어? 아니면은 뭐 이런 거 하는 게 더 좋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할머니 할아버지 나는 돈 벌고 싶어서 선생님 하고 싶은 거 아니라고 난 이게 너무 좋아서 하고 싶은 건데 이렇게 하면서 저는 항상 커왔단 말이에요. 근데 대학교 와서 처음으로 그 꿈이 약간 되게 흐릿해졌어요. 그러니까 현실로 이게 다가오니까 나는 그러면 회사를 취직을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막 라피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언니 나 미컴으로 복전을 할까 봐요. 이러면서 미컴 복전한 것도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다행히 올해 한 불어 선생님께서 한국어 교사 하시는 그 지인분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거다. 내가 잊고 있었지 하면서 다시 약간 지금 찾아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런 나의 순수한 꿈을 한 번 또 잊어갈 때쯤에 이걸 읽으면 다시 그때 그 꿈을 다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약간 개인 이기적인 생각인가요? 나한테 추천한다는 거? 전혀. 좋네요. 네. 맞아요. 사범대생으로서 본받아야겠어요. 아니요. 여러 번 읽으신 분의 추천이니까 되게 맞아요. 믿을 만하네요. 무슨 블로그인가요? 댓글 좋아요. 댓글 좋아요. 네, 이렇게 제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즌3 마지막 당금책방 녹음이었습니다. 간단하게 패널분들 소감 듣고 한번 마무리할게요. 저는 어린 왕자를 되게 어렸을 때 읽어봤는데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다시 읽어보니까 더 새로 와닿는 게 있었고 이걸 또 패널분들이랑 얘기하면서 또 다른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얘기를 나눠보면서 참 나는 이상한 생각을 하는구나. 아니요, 그럴 수도 있지. 창의적이다. 창의적이다. 아니 창의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뭔가 저는 좀 보편적인 뭔가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좋은 거죠. 나 좋은 건지 잘 좋은 모르겠네요. 맞아.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어린 왕자는 한 번쯤은 좀 동심으로 돌아가서 읽어볼 만한 그런 소설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네요.
민기니님은? 네, 저도 되게 오랜만에 녹음을 참여했는데 되게 너무 재밌었고요, 얘기하면서. 그리고 어린 왕자라는 책을 읽어볼 수 있었던 게 되게 큰 수확이었던 것 같아요. 엄청 옛날에 읽고 거의 책장에 박혀 있었는데 13년 만이죠? 어제 급하게 꺼내서 읽었는데 생각보다 그냥 동화만은 아니었구나. 엄청 되게 삶의 깨달음을 많이 주는 책이구나 하는 걸 느꼈고 또 앞으로도 저도 힘들 때가 있으면 디디님처럼 어린 왕자를 한 번씩 꺼내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래피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대본을 제가 맡아서 썼는데 맞아요. 이 어린 왕자를 어떻게 써야 되나 도대체 고민이 많았거든요. 뭔가 너무 뻔하게 얘기하면은 재미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안 뻔하게 하자니 생각이 안 나고 그래서 좀 고민이 많았는데 뻔한 대본이었지만 너무 재밌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다양한 얘기해 주셔가지고 너무 저도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오늘 얘기하면서 정말 다양한 시각이 5명이 모이니까 닮은 인물들도 약간씩 다르고 네, 그래서 너무 좋았고 당근 책방 덕분에 강제로나마 자꾸 독서를 하게 돼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번에 또 이런 얘기가 있다면 그때는 제가 궁금했던 뱀의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기도 하네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 어린 왕자 2 합시다 시즌 4에. 네, 그러면 지금까지 당근 책방이었습니다. 이 책을 처음 읽었던 13살의 아이는 어린이들아 바밤나무를 조심해라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고 두 번째로 읽던 20살의 어른은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단다의 말뜻을 어렴풋이 이해하기 시작했고 세 번째로 읽던 23살의 어른은 그럼 해지는 광경을 44번 본 날 너는 많이 쓸쓸했고 썼구나의 말뜻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읽을 때마다 매번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어린 왕자. 여러분은 현재 몇 번째 어린 왕자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당금 책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지금까지 대본의 라피, DJ의 디디, 패널의 꽁, 민기뉴, 라피 오도였습니다. 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당신들의 금공강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